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금혁 위원님. 북한을 나오신 게 벌써 몇 년 됐다? 12년 됐고요. 벌써 12년. 이제 뭐 연말이니까 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좀 있으면. 근데 그 사이에서도 또 북한에 대해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또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요. 네, 꾸준히 뭐 트렌드를 쫓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와, 이게 어떤 변화가 또 생겨날지. 사실 변화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건데 그래도 1기랑 2기 때랑은 또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 때의 그 가장 큰 미국 내에서의 변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트럼프 1기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을 둘러싼 참모들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좀 재밌는 관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보호주의,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마가를 좀 주장을 했었고 그 주변에 어떤 포진해 있던 여러 가지 뭐 폼페이오라든가 이런 뭐 공화당 내 엘리트들을 보면은 기성의 어떤 그 공화당이 가지고 있던 수십 년간 공화당을 대변하는 그런 엘리트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예컨대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국제적인 영향력이라든가 국제적인 그 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반드시 분명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을 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이 볼튼 이런 네, 사람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2기는 좀 다릅니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아직 뭐 내각이 다 꾸려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에는 철저하게 이 트럼피즘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즉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아웃사이더를 보좌하는 이너서클 내의 어떤 그 튼튼한 그리고 전통적인 그 관료 집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다면 지금은 다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다. 다 트럼프랑 결이 맞는 사람들로만.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맞는 사람들, 즉 우리는 이걸 미국 정계에서는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부르는데 예. 트럼피즘이 사실상 공화당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화당이 하원이라든가 상원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하는 바가 큰 것이 현재 그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을 차지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혹은 지지하거나 아니면 뭐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 즉 범 트럼프 진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범 트럼프 진영을 다른 말로 범 트럼피즘이 공화당을 완전히 지배를 했고 그 공화당이 현재 범 트럼피즘이 완전히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기 때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생각이라든가 철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직선적으로 투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재선에 한번 실패하고 나서 본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그렇죠. 막 책 사갖고 책 팔고 네. 강연하러 다니고 막 자기 이름 팔고 다니고 막 이렇게 네.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트럼프도 많이 좀 일을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절대 가만히 안 둔다. 인수위의 구성을 놓고 보면은 인수위 이제 꾸리잖아요. 인수위를. 그럼 인수위를 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차기 내각에 어떤 사람들을 들이냐, 그리고 차기 백악관의 뭐 보좌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꾸리냐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인사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인사 검증을 시스템에 의해서 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인사 검증 누가 하고 있냐면 트럼프의 장남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주니어는 사실상 이 사람도 굉장히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미국의 정통 보수와도 또 가장 결이 맞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그 미국의 보수주의와 미국 기독교 사이의 그 관계가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미국의 복음주의거든요. 미국 크리스천계 내에서도 그 복음주의가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낙태에 반대라든가 네. 이런 전통적인 그 기독교 문화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고 트럼프 장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장남이 가장 전면에서 현재 인사 검증을 지휘하고 있고 뱉은 말이 있어요. 트럼프 내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버지보다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남이 한 말이에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트럼프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네네. 트럼프가 생각하는 철학, 트럼프가 생각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아, 결을 맞는 사람들, 여기에 맞출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보다 더 뛰어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철저히 완전히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의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1기 때랑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안 된다. 약간 이런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2기가 북한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예. 뭐 여러 차례 뭐 트럼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로켓맨을 만날 것이다. 네. 뭐 되게 뭐 좀 띄워주는 발언도 그동안에 계속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결렬이 되면서 두 사람 다 좀 뭐랄까 데미지를 받았었죠. 김정은이나 디커플링이 트럼프나. 됐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트럼프는 북한에게 이제 어떤 제스처를 보내게 될까요? 이 질문에 가장 적절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이 사자성어인데 호미난방이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호미난방? 네, 호미난방. 어떤 뜻이에요? 호랑이의 꼬리를 예. 잡았는데 이걸 놓지도 못하고 더 세게 잡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호미난방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현재 북한은 트럼프라는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야 하는 형국이에요. 트럼프가 내미는 어떤 그 손을 잡아야 어쨌든 다시 외교 무대에 복귀도 할 수 있고 또 본인들에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무겁게 쓰여져 있는 그 대북 제재는 대부분 미국이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그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도 미국과 협상 특히나 그래도 김정은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는 트럼프와 마주 앉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네. 하지만 반대로 이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1기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김정은을 굉장히 띄워주면서 여러 가지 비행기를 많이 태워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뭐라도 될 것처럼 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바를 내놓지 않으면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바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노이 노딜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가 저렇게 여러 가지 립 서비스를 하고 또 이제 뭐 대화할 용의가 있고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과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브로맨스를 좀 다시 강조하려고 해도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과연 잡아도 되는 건가? 그때랑 똑같이. 그때랑 똑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의 상황과 그때 상황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2017년까지 할 수 있는 핵실험을 다 마무리하고 그때 북한은 철저히 미국과 상대로 양자 어떤 회담을 거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였다면 네. 지금은 러시아한테 외교적으로 몰빵한 상태거든요. 중국도 이제 제치고 러시아에게 어떻게 보면 파병까지 하면서 북한의 어떤 명운을 러시아에 건 입장인데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려면 이 러시아의 눈치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도 또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러시아가 과연 갑작스럽게 북한이 방향을 틀어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할 때 그것을 허락해 줄 것인가? 이게 뭐 허락해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원조라든가 물자 지원이라든가 가스 공급이라든가 혹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아주 사활적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북한으로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러시아 쪽으로 더 깊숙이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옛 친구를 찾아서 다시 트럼프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지 벌써 5일이 지났어요. 녹화일 기점으로. 네. 북한에서 아무런 논평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북한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는 아닌 것처럼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일단 푸틴과 손은 잡았는데 네. 뭐 파병까지도 해줬고 근데 아직 북한이 받을 거는 못 받았고 그렇죠. 그거는 시간이 또 걸리는 일이고 네네. 옛 친구라고 표현하신 거는 트럼프. 그렇죠. 옛날에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 다시 돌아왔는데 저 친구 손에 있는 게 지금 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김정은은. 그래서 호랑이의 꼬리를 잡긴 잡았는데 네, 이걸 더 놓지도 못하고 더 깊게 잡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래서 호미난방의 형국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제안을 먼저 해올 때까지는 그럼 일단은 기다리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재 사이에 뭐 북한이 계속 뭐 로켓 쏘고 있고. 뭐 그렇죠. 북한이 선제적으로 현재 미국한테 뭐 제시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종속되어 있는 건 있죠.
예컨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인이 집권한다면은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공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데 지금 북한도 너무나 깊게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아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은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북한이 어떤 힘을 쓰기 전에 끝나게 돼버린다면 북한은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파병만한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러우 전쟁이 되게 이게 복잡한 게 예. 일단 북한은 러시아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네. 파병을 해주면서 러시아와 같이 이제 한 배를 탄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끝내겠다. 네. 근데 그 방식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으면서 이걸 끝내겠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푸틴과 어떤 협상을 할 여지는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면 전술인데 네. 이게 다 얽혀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또 나토의 입장도 빠져 있습니다. 나토는 지금 또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나토 입장에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현재의 그 전투 지금 전투 지형에서 끝나게 이걸 끝낸다면, 즉 러시아가 현재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정전 상태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은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전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전이지. 푸틴은 언젠가 다시 힘을 기르면 또다시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나토에 가입한 국가 중에 가장 현재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국가는 폴란드라든가 혹은 이제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런 발칸반도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칸반도가 아니죠. 여기 발트해 국가들이거든요. 발트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발트 3국과 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혹은 더 동쪽으로 러시아를 밀어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현 기점에서 끝내게 된다면은 그 다음 타겟은 폴란드와 그리고 이제 그 발트 3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나토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서 내심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네. 에다 초점을 좀 두자면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 때도 먼저 이제 핵을 제거하거나 핵 미사일을 반출시키는 거 먼저 카드를 꺼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는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이 반복이 될까요? 아직까지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북한과의 뭐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게 없어서 모든 건 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뭐 미국에서도 아마 그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이제 좀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완전한 종말 단계의 비핵화라는 걸 단어를 이제 미국에서 자주 썼었는데 일기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것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인 거죠. 즉 이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일단 제일 센 걸 질러놓고 협상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 조금씩 절충 단계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카드는 가장 마지막에 내놓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강선지구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 폐기였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요구할지는 모릅니다. 다시 본인이 일기 때처럼 완전 불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할지 아니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이 시점에서 멈추고 즉 핵 능력을 더 이상 고도화시키는 걸 멈추고 쉽게 말하면 핵 군축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라든가 공격용 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제어시키는 방향에서 아예 그냥 한반도의 핵 위기를 그냥 종결시킬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을 들고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청 우선순위에 높은 건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드는 건 현재 중국 문제고요. 미국은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중국을 참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이 부상을 해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게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중국의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한다고 표현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대규모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북한 문제는 미중 관계 하나의 부속물인 것이지 어떤 미북 관계가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은 지금 2기 행정부 때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G2 패권 경쟁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문제도 있고 근데 북한은 당장 뭔가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저 뒤에 있는데 근데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를 우선순위에 둬라라고 무언의 시위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동해상으로 뭐 발사하고 막 이런 게.
이미 여러 번 했죠. 그렇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미 강선에 있는 그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 19형이라고 하는 그 북한이 주장하기로는 완전 무결한 ICBM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날 좀 봐달라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인데 미국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과 그 주변 동맹국에게 확실한 위협으로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까지는 트럼프 진영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북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도발적 움직임에 대해서 주시는 하되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을 취한다거나 메시지를 낸다든가 이런 조치는 아직 없을 거로 보입니다. 아마 이 상황이 내년 1월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더 큰 도발을 할까봐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특히 이번 정부랑 북한이랑 점점 더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예 그 한국은 철저한 적국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이제 남북 간의 관계는 그냥 남과 북 스스로는 더 개선이 되기는 어려운 지경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물론 정치에 확실한 건 없거든요. 특히나 또 국제관계에도 무조건 100%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서로 으르렁거리다가도 또 물밑에서 특사를 주고받으면서 조율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북한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고 뭔가 미국을 상대로 회담을 하긴 해야 되고 뭔가 딜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아예 응해주지 않으면 북한도 어쨌든 다른 어떤 그 물꼬를 터야 되기 때문에 또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하지만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한국을 좀 봉쇄하고 미국과 통하려는 통미봉남 전략을 항상 취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뭔가 선제적으로 북한에게 여러 가지 어떤 제스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미국을 우리가 오히려 설득을 해서 어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 전선을 펼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상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특히나 외교는 상당히 큰 위기에 공착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년 반 동안 집중해 왔던 그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민주당 그 시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외교 노선이라든가 뭐 한미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제로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한미일 정상회의 같은 것이거든요. 이 한미일 정상회의 같은 것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든 바이든의 업적 같은 건데 과연 트럼프 진영에서 과연 그것을 바이든의 업적인데 그걸 뭐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또 한미일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도치 않은 갈등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을 좀 기회로 삼고 오히려 조금 더 도발적인 외교 행보를 걸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와 우리나라 정부랑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조를 이제 착착착착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빼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또 트럼프는 그런 상황을 일종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잖아요. 너네 안보 불안하지, 뭐 더 가져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늘 그래왔죠. 마찬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아무나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카드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말이 애매모호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술핵 무기 개발이라든가 자체 핵 무장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가능한 옵션들을 이제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북한의 핵 군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을 하려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거든요. 사실 북한의 핵무기를 사실관계를 인정해버린다라는 건 이게 뭐 마치 트럼프가 요구하는 13조의 뭐 방위비라든가 뭐 주한미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13조는 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뭐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낼 수도 있고 주한미군 감축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핵무기를 실질적인 어떤
위협 수단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건 결국은 그것에 대한 즉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 수단 중에 한 고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안보 위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안보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좀 공격적으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자체로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마침 미국의 어떤 트럼프 진영의 특히나 외교 안보 쪽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면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